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비웃던 한국이 결국 우주로 날아올랐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1950년대부터 독점해온 발사체 시장, 유럽과 중국, 인도까지 합류한 치열한 무대에서 한국은 늘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위성을 만들고도 스스로 쏘아 올릴 힘이 없어 타국의 발사체만 바라봐야 했죠. 그러나 포기 대신 집착을 택한 한국은 1차 실패의 상처를 딛고 2차와 3차에서 기적 같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 발사를 눈앞에 둔 지금 한때 냉소하던 외국 전문가들조차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는 반전 드라마가 쓰이고 있습니다. 누리호. 그 속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저는 알렉세이 볼코프입니다. 올해 46살, 러시아의 우주 발사체 전문가죠. 어릴 때부터 제 옆에는 늘 로켓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일하셨거든요. 집에 돌아오시면 항상 로켓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알렉세이야, 오늘 소유주가 또 성공적으로 발사됐단다. 그런 이야기들이 제게는 자장가 같았어요. 소비에트 연방 시절 우리는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렸고 유리 가가린을 우주로 보낸 나라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주 발사체 기술에서 러시아는 절대 강자였죠. 제가 대학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할 때만 해도 교수님들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주 시대를 열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세월은 참 잔혹한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미국은 스페이스X라는 민간 기업을 앞세워 혁신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사업가가 만든 이 회사는 로켓을 재사용한다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기술을 현실로 만들어냈죠. 처음 스페이스X가 로켓을 바다에서 회수했다는 뉴스를 봤을 때 저는 솔직히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게 진짜야? 하면서 영상을 몇 번이고 다시 돌려봤거든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상식이었던 로켓을 다시 사용한다는 발상 자체가 혁명적이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어땠냐고요? 과거의 영광에만 취해서 점점 뒤처져 갔습니다. 소유주 로켓은 여전히 신뢰할 만한 발사체였지만 혁신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제가 근무하는 연구소의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은 하나둘 석으로 떠나고 남은 사람들은 점점 의욕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유럽의 아리안 로켓, 일본의 HEA, 인도의 PSLV까지 하나둘씩 나타나는 발사체들을 보면서도 저는 크게 놀라지 않았어요. 어차피 우주 발사체라는 건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몇 개의 선진국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인도의 경우를 보면서도 역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곳이니까 기술 기반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였고요.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았으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료 한 명이 제게 이상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드미트리라는 친구였는데 저와 함께 모스크바 항공대학을 졸업한 동기예요. 알렉세이, 한국에서 독자 발사체를 만든다더라. 뭐라고?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되물었어요. 처음엔 귀를 의심했거든요. 한국이요? 그 작은 나라에서 로켓을요? 진짜야, 누리호라고 하던데? 75톤급 엔진을 독자 개발한다는 거야. 드미트리는 제 반응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아마 제 표정이 우스웠나 봅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삼성, LG 같은 전자회사들이 유명하고 현대나 기아 같은 자동차 회사들도 잘 알려져 있죠. 제 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도 삼성 제품이었어요. 하지만 우주 발사체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입니다. 75톤급 엔진이라고요? 저희 러시아의 RD-171 엔진이 약 800톤의 추력을 내는데 그것도 수십 년의 경험과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낸 거거든요. 한국이 75톤급이라고 해도 그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한 한국의 위성들은 모두 외국 발사체에 실려서 우주로 올라갔어요. 러시아의 소유주 로켓이나 미국의 아틀라스, 유럽의 아리안 로켓 말이죠. 독자적인 발사체 기술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아리랑 위성이나 천리안 위성도 모두 외국 발사체를 이용했어요.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우스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우주 발사체라는 건 단순히 큰 폭죽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엔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도 수십 년의 경험과 수천 번의 시행착오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모스크바에서 유럽 각국의 우주 전문가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이 있거든요. 유럽 우주기구 ESA와의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죠. 어느 날 그 자리에서 한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프랑스의 피에르 뒤부아 박사가 먼저 입을 열었죠. 아리안 로켓 개발에 참여했던 베테랑이에요.
한국이 75톤급 액체연료 엔진을 독자 개발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해? 독일의 하인츠 밀러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SA의 기술 자문위원으로 일하는 분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성이 떨어져. 액체연료 엔진은 기초 연구만 10년은 해야 하는 분야인데 우리 독일도 B 로켓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이 걸렸잖아. 이탈리아의 마르코 로시 박사도 동조했어요. 한국은 전자제품이나 자동차에서는 뛰어날지 몰라도 우주 발사체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지. 우리 유럽도 여러 나라가 힘을 합쳐서 겨우 아리안 로켓을 만들었는데 저 역시 그들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우주 발사체 기술은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액체연료 엔진 같은 핵심 기술은 각 나라가 극비로 관리하는 분야입니다. 기술 이전을 해달라고 해도 절대 주지 않는 것들이죠. 사실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제 전문 분야가 바로 액체연료 엔진이거든요. 대학을 졸업한 후 20년 넘게 이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연소실의 온도가 3000도를 넘나드는 극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엔진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똑똑하긴 하지만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야. 제가 중얼거리자 피에르 박사가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 프랑스도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등 여러 나라와 힘을 합쳐서 아리안을 만들었는데 한 나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다는 게 말이 되나? 하인츠 박사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특히 엔진 기술은 우리도 독일의 B2 로켓 기술을 바탕으로 수십 년 동안 개발해 왔는데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할 생각이었을까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기술을 혼자서 개발한다는 건 정말 무모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 들었던 이야기로는 한국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해서 빠르게 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주 발사체는 단순히 돈만 있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술 축적, 인적 자원, 산업 기반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에게는 그런 기반이 부족해 보였어요. 그런데도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한국이 그런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허풍인 건지.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니 진짜로 나로 우주센터라는 곳에서 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라는 기관에서 말이죠. 흥미롭네. 직접 가서 확인해볼까? 제가 혼잣말을 하자 아내가 물었어요. 뭘 확인한다는 거야? 한국에서 로켓을 만든다는데 정말 가능한 일인지 보고 싶어. 아내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당신도 참 호기심이 많아. 그런데 정말 한국이 로켓을 만들 수 있을까?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전문가로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연수 프로그램 참가를 신청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속에는 냉소와 비웃음이 가득했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 얼마나 현실을 모르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었죠. 한국의 시도가 얼마나 무모한지 직접 눈으로 보고 동료들에게 돌아와서 이야기해 주려고 했어요. 모스크바를 떠나기 전날 밤 저는 가방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금방 끝날 것 같은데 한국의 발사체 개발 현장을 보고 나면 아마 며칠 안에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말이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이 나라가 정말 우주 발사체를 만들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은 기대하고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말이죠. 전문가로서의 호기심이었달까요? 그때에 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제가 목격할 일들이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의지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포기하지 않으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서울에서 KTX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러시아의 바이코누르 우주기지는 카자흐스탄의 광활한 대초원 한가운데 있고 미국의 케네디 우주센터는 플로리다의 해안가에 거대한 규모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한국의 우주센터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했습니다. 순천역에서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1시간 정도 더 가니까 점점 시골 풍경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논밭과 작은 마을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말 이런 곳에 우주센터가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전남 고흥의 나로 우주센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주변은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어요. 바이코누르처럼 거대한 도시나 산업단지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우주센터 맞나요? 가이드로 나온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김민수 박사에게 물어봤어요. 젊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의외셨죠? 김 박사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제 표정을 보고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한 것 같았습니다. 발사장은 바닷가 절벽 위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외형만 보면 세계적인 우주기지라기보다는 군사기지에 가까운 느낌이었습니다. 바이코누르의 웅장함이나 케네디 우주센터의 거대한 규모와는 정말 대조적이었어요. 왜 이런 외진 곳에 우주센터를 만들었나요? 제가 물어보니 김 박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가 가장 커요. 발사체가 만약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인구 밀도가 낮은 곳을 선택했거든요. 그리고 바다 쪽으로 발사하면 낙하물이 바다에 떨어지니까 안전하죠. 합리적인 이유였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해 보였어요. 러시아나 미국의 우주기지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위압감을 주는데 이곳은 너무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우주센터 안으로 들어가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겉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곳곳에서 기계 소리와 작업 소음이 들렸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연구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대부분 밤을 새운 흔적이 역력했어요. 피곤해 보이고 옷도 좀 구겨져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정말 살아 있었습니다. 집중과 열의가 가득해 보였어요. 저기서 뭘 하고 있나요? 제가 가리킨 곳에서는 몇 명의 연구원이 거대한 원통형 구조물 주위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추진제 탱크 구조 시험이에요. 액체 산소와 케로신이 들어갈 탱크의 내압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김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그들의 작업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용접 부위를 점검하고 각종 센서를 부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액체 연료 공급 시스템 점검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복잡한 배관들과 밸브들이 연결된 시스템이었는데 연구원들이 하나하나 세심하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 시스템은 직접 개발한 건가요? 네, 모두 우리가 설계하고 제작했어요. 외국에서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없어서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했거든요. 김 박사의 말에 저는 좀 놀랐어요. 정말 아무 도움 없이 혼자서 다 만들고 있었던 거군요. 한 연구원이 컴퓨터 앞에서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화면에는 엔진 연소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보던 것과 비슷한 소프트웨어였어요. 실례지만 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도 직접 개발하신 건가요? 일부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저희가 직접 만든 코드를 쓰고 있어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까지 직접 만들다니요. 러시아에서도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수년이 걸렸는데 말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자 연구원들이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김 박사와 함께 따라갔어요. 식당은 그리 크지 않았고 메뉴도 단순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생선구이 같은 한국 음식들이었죠. 보통 몇 시까지 일하세요? 제가 물어보니 김 박사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글쎄요, 정해진 시간은 없어요. 발사 준비 기간에는 거의 매일 밤을 새우죠. 집에 못 들어가는 날도 많고요. 가족들이 힘들어하지 않나요? 힘들어하죠. 특히 아이들이 아빠가 왜 집에 안 오냐고 묻는다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김 박사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밝아졌어요. 그래도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이 되는 걸 보고 싶거든요. 식당에서 만난 다른 연구원들도 비슷했어요. 젊은 연구원 한 명은 대학원을 갓 졸업한 것 같았는데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열정만큼은 넘쳐 보였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물어보니 그 연구원이 대답했어요. 힘들죠. 급여도 외국계 기업에 비하면 많이 적고요. 하지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공하면 정말 역사에 남을 일이잖아요. 저는 그들의 모습에서 두 가지 상반된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경험 부족이 드러났어요. 러시아나 미국의 베테랑 연구원들에 비하면 아직 많이 서툴러 보였습니다. 장비도 최신식은 아니었고 시설도 그리 화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이 느껴졌습니다. 이들은 정말 이 일을 해내고 싶어 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끝까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엔진 개발 현장을 보여줬어요. 75톤급 액체연료 엔진의 연소기를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이 엔진으로 연소 시험은 해봤나요? 네, 여러 차례 했어요.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성능은 확인했습니다. 김 박사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연소기의 내부 구조를 보여주면서 냉각 시스템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줬습니다. 정말 아무 도움 없이 이걸 만들었다고요? 처음에는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요청했었어요. 하지만 거절당했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해야만 했어요.
그때 저는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 러시아가 한국의 도움 요청을 거절했다니요. 물론 우주 발사체 기술은 민감한 분야이지만 그래도 좀 아쉬웠어요. 실패도 많이 했겠네요. 엄청 많이 했죠. 연소기가 터진 적도 있고 밸브가 고장 나서 몇 달 동안 고생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원인을 찾아서 개선했어요. 연구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겉모습만 번듯한 유럽 연구소보다 여기가 더 생생하다. 이상하게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럽의 연구소들은 시설도 좋고 장비도 최신식이지만 어딘가 안주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절박함이 있었고 그 절박함이 오히려 더 강한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우주센터를 둘러보고 나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는 김 박사와 함께 발사대 근처를 걸으며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이 발사체로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솔직하게 물어보니 김 박사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분명 실패도 있을 것이고 많은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해볼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어요. 기술적으로 보면 아직 갈 길이 너무 멀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들의 의지만큼은 진짜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혼자 생각해봤어요. 한국의 이 작은 우주센터가 정말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것들이 제게는 작은 충격이었어요. 무엇보다 연구원들의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피곤하고 지쳐 보였지만 그 속에 담긴 열정과 의지는 진짜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아무 도움 없이 모든 걸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습니다. 과연 이들이 해낼 수 있을까?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무시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은 더 자세한 기술적 내용들을 볼 예정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회의실에서 본격적인 브리핑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민수 박사 외에도 몇 명의 선배 연구원들이 참석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분은 이정호 박사였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한국의 발사체 개발 역사를 처음부터 지켜본 산증인 같은 분이었어요. 알렉세이 박사님, 우리나라의 발사체 개발 과정을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아마 생각보다 긴 여정이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이정호 박사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KSRI라는 작은 로켓 사진이 나왔어요. 1993년에 첫 번째 과학 로켓 KSRI를 발사했습니다. 높이 2m, 무게 78kg의 아주 작은 로켓이었죠. 저는 그 작은 로켓을 보며 약간 실망했어요. 러시아에서는 그보다 훨씬 큰 로켓들을 1950년대부터 만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정호 박사의 설명을 들어보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 작은 로켓이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고체 추진제의 연소 특성, 비행 안정성, 원격 측정 같은 기초 기술들을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이었거든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더 큰 로켓이 나왔습니다. 1997년에는 KSR-2를 발사했어요. 높이 11m로 훨씬 커졌죠. 이때는 2단 로켓 기술을 처음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KSR-3을 발사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액체 연료를 처음 사용한 로켓이었거든요. 제가 관심을 보이자 이정호 박사가 더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KSR-3에는 러시아의 기술을 일부 사용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직접 조립하고 운용하면서 액체 연료 로켓의 기본 원리를 배웠다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아무리 작은 로켓이라도 실제로 만들고 발사해보는 경험은 귀중한 것이니까요. 그 다음이 나로호였죠. 이정호 박사의 표정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나로호는 정말 많은 걸 가르쳐준 프로젝트였어요. 좋은 의미로도 힘든 의미로도 말이죠. 나로호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자 저도 집중해서 들었어요. 나로호는 1단에 러시아의 앙까라 로켓 엔진을 사용하고 2단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고체 추진 로켓이었거든요. 러시아와 협력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많은 제약이 있었어요. 일단 엔진 부분은 완전히 블랙박스였죠. 우리는 만질 수도 들여다볼 수도 없었어요. 젊은 연구원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때 정말 답답했어요.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직접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이정호 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2009년 첫 번째 발사에서 실패했어요. 페어링이 분리되지 않았죠. 2010년 두 번째 발사에서도 실패했어요.
이번에는 일단 엔진에 문제가 있었는데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안타까웠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기술 보안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2013년 세 번째 발사에서 겨우 성공했어요. 하지만 그 성공마저도 완전히 우리 것은 아니었죠.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나로호의 성공이 기쁘면서도 아쉬웠던 기억들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김민수 박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파트너라도 핵심 기술은 절대 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정말 독립적인 우주 발사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모든 걸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요. 저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러시아도 소련 시절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 모든 걸 독자 개발해야 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리호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군요. 제가 말하자 이정호 박사가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75톤급 액체연료 엔진 개발을 시작했어요. 완전히 우리 기술로 말이죠. 화면에 거대한 엔진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75톤급 액체연료 엔진이었어요. 이게 바로 그 엔진이에요. 케로신과 액체산소를 연료로 사용하죠. 저는 그 엔진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생각보다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어요. 실례지만 이 엔진 개발에 얼마나 걸렸나요? 10년 넘게 걸렸어요. 2010년에 시작해서 2018년에야 첫 번째 시험 발사를 할 수 있었거든요. 10년이라니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새로운 엔진 개발에는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한국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10년 만에 이걸 만들었다고? 개발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젊은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정말 많았어요. 연소 불안정 문제로 몇 년을 고생했고 터보펌프 개발도 엄청 어려웠어요. 몇 번이나 엔진이 폭발하기도 했고요. 폭발했다고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어요. 네, 시험 중에 여러 번 터졌어요. 그때마다 원인을 분석하고 설계를 개선했죠. 정말 끝없는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어요. 이정호 박사가 보충 설명을 해줬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경험 부족이었어요. 이론으로는 알고 있어도 실제로 만들어보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문제들이요? 연소실 냉각 문제가 가장 어려웠어요. 3000도가 넘는 고온에서 연소실이 녹지 않게 하는 기술이 정말 까다로웠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감탄했어요. 연소실 냉각 기술은 정말 고난도 기술이거든요. 러시아에서도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기술인데 한국이 그걸 독자적으로 해결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나요? 김민수 박사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2018년 시험 발사체로 첫 번째 검증을 마쳤고 이제 완전한 3단 로켓인 누리호를 준비하고 있어요. 화면에 누리호의 설계도가 나타났습니다. 높이 47m, 무게 200톤의 거대한 로켓이었어요. 1단에는 75톤급 엔진 4개가 들어가고 2단에는 75톤급 엔진 하나, 3단에는 7톤급 엔진 하나가 들어가요. 저는 그 설계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합리적인 설계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정말 이걸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일단에 같은 엔진을 4개나 사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신뢰성 때문이에요. 하나의 큰 엔진보다는 검증된 작은 엔진 여러 개를 사용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거든요.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소유주 로켓도 비슷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이정호 박사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지금까지 30년간의 여정이었어요. KSR 시리즈로 기초를 다지고 나로호로 실전 경험을 쌓고 이제 누리호로 완전한 독립을 이루려고 해요. 저는 그 30년의 여정을 돌이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실패를 겪으며 배운 것은 분명 있겠지만 이것으로 중대형 액체 로켓을 독자 개발한다고? 러시아에서 75톤급 엔진을 만들 때도 수많은 시험과 막대한 시간이 필요했는데 한국이 단기간에 이를 확보하겠다는 것은 여전히 무모해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들었습니다. 한국이 이 과정을 통해 정말 단단히 집착해 왔다는 점이 느껴졌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모습,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고집스럽게 독자 개발을 하려고 하세요? 다른 나라와 협력하면 더 쉽지 않나요? 제가 솔직하게 물어보자 이정호 박사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예요. 안보가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기술 독립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핵심 기술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면 언제든 발목이 잡힐 수 있거든요. 김민수 박사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우주 발사체는 단순히 위성을 올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미래의 우주산업, 국가안보, 과학기술 발전 전부와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이해할 수 있었어요. 러시아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서구의 기술 제재를 받으면서 독자 기술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기억이 있었으니까요. 브리핑이 끝나고 나서 저는 혼자 생각해 봤어요. 한국의 여정을 보면서 오히려 실패를 통해 더 큰 집념이 쌓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로호의 2번의 실패가 오히려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정말 독특한 나라네. 저는 중얼거렸어요. 보통 나라라면 2번의 실패 후에는 프로젝트를 축소하거나 포기했을 텐데 한국은 오히려 더 큰 목표를 세웠거든요. 완전한 독자 발사체 개발이라는 훨씬 어려운 길을 선택한 거였어요. 이 부분이 저에게는 혼란을 주었습니다. 기술자로서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동시에 이들의 의지만큼은 진짜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의지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깊은 신념에서 나온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과연 이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연수가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브리핑을 통해 한국의 우주 개발 역사를 알게 된 후 며칠 더 지나자 김민수 박사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알렉세이 박사님, 혹시 시험 발사체 발사 현장을 보고 싶으세요? 시험 발사체요? 네, 75톤급 엔진 하나를 탑재한 일단 발사체예요. 누리호의 핵심 기술을 검증하는 시험이거든요. 저는 즉시 관심을 보였어요. 실제 발사 현장을 볼 수 있다는 건 정말 귀한 기회였거든요. 언제 발사하나요?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날씨가 좋으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시험 발사체 발사를 직접 목격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말의 일이었어요. 발사 당일 아침, 나로 우주센터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긴장감이 돌고 있었어요. 연구원들은 새벽부터 최종 점검에 들어갔고 관제실에는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김민수 박사가 저에게 설명해줬어요. 이 시험이 성공해야 누리호 개발에 확신을 가질 수 있거든요. 만약 실패한다면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실패한다면 프로젝트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말이죠. 발사 몇 시간 전부터 최종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이 발사체 주변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연료 주입, 각종 시스템 체크, 기상 조건 확인까지 정말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사대에서 안전거리를 둔 관측 지점에서 현장을 지켜봤어요. 75톤급 액체 엔진 하나를 탑재한 일단 발사체가 발사대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높이는 약 25m 정도였는데 생각보다 날씬해 보였어요. 저게 정말 제대로 날아갈까? 저는 속으로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러시아의 소유주 로켓에 비하면 훨씬 작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긴장도 되었어요. 과연 한국이 만든 엔진이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궁금했습니다. 발사 1시간 전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어요. 관제실에서는 각 부서의 상황을 점검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추진제 시스템 정상, 유도 제어 시스템 정상, 기상 조건 양호, 텔레메트리 수신 정상, 하나씩 확인되는 상황들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긴장하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직접 발사하는 것처럼 말이죠. 발사 10분 전부터는 자동 시퀀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컴퓨터가 모든 걸 제어하는 단계였어요. 연구원들은 모니터만 바라보며 긴장한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점화.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험 발사체가 불을 뿜으며 이륙하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굉음과 함께 거대한 화염이 발사대를 덮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발사 초기 몇 초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거든요. 엔진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때 나타나니까요. 하지만 시험 발사체는 예상보다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었어요. 흔들림 없이 수직으로 올라가더니 점차 속도를 높여가며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와, 정말 잘 올라가는데 옆에 있던 젊은 연구원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저도 동감이었습니다. 발사 초기 단계는 정말 완벽해 보였거든요. 관제실에서는 계속 상황이 보고되고 있었어요. 발사 후 30초 모든 시스템 정상, 발사 후 60초 엔진 추력 정상 유지, 발사 후 90초 예정 고도 통과, 발사 후 120초 연소 계속 진행 중.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놀라기 시작했어요. 목표 연소 시간이 140초였는데 그 시간을 넘어서도 엔진이 계속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발사 후 140초, 목표 연소 시간 달성. 관제실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엔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사 후 150초, 연소 지속 중. 발사 후 151초, 연소 종료 확인. 그 순간 정말 대단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목표치인 140초를 넘어 151초를 기록한 거였습니다. 11초나 더 오래 연소한 거였어요. 시험 발사체는 계속 상승해서 최대 고도 209km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남쪽 공해상에 낙하했어요. 성공입니다. 완전한 성공이에요. 김민수 박사가 흥분해서 외쳤어요. 다른 연구원들도 서로 껴안으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몇 명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 만든 75톤급 엔진이 예상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보여준 거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냉소적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엔진 하나 성공했다고 전체 발사체가 완성되는 건 아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실제 누리호는 3단 로켓이고 위성 분리, 궤도 진입 등 훨씬 복잡한 과정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하나의 엔진이 성공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마음속 어딘가에서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엔진의 성능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151초 동안 안정적으로 연소했다는 건 엔진 자체의 기본 설계가 탄탄하다는 의미였어요. 연소 불안정이나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면 그렇게 오래 작동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발사 현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본 것이 제게는 작은 충격이었어요. 단순히 기술적인 성공이 아니라 한국 연구진들의 반응이 더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들의 기쁨은 진짜였어요. 몇 년 동안 밤낮 없이 고생해서 만든 엔진이 드디어 성공했을 때의 그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 속에서 저는 이들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놀랍네. 저는 중얼거렸어요. 솔직히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회의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의 성공을 보고 나니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물론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었어요. 3단 로켓 기술, 위성 분리 기술, 정확한 궤도 진입 기술,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들이 꿈꾸는 일이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노트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 한국의 시험 발사체 발사를 목격했다. 75톤 엔진의 성능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 목표 연소 시간을 초과하여 150일 초간 안정적으로 작동했고 최대 고도 209km에 도달했다. 기술적으로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기본 엔진의 성능만큼은 인정할 만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문장을 추가했어요. 한국의 우주 개발이 단순한 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순간이 바로 제 냉소가 처음 흔들린 순간이었습니다.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더 큰 변화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김민수 박사를 만났을 때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제 발사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엔진 성능이 생각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김 박사가 기뻐하며 대답했어요. 감사해요. 정말 오랫동안 준비한 결과였거든요. 이제 누리호 개발에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계획은 뭔가요? 이제 본격적인 누리호 1차 발사를 준비해야죠. 3단 로켓으로 실제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시험이에요. 저는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험 발사체의 성공이 인상적이었지만 실제 위성 발사는 훨씬 복잡한 일이니까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몇 년 더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2021년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2021년이라 아직 몇 년이나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시험 발사체의 성공 이후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러시아로 돌아가서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한국의 우주 개발 소식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봤어요. 인터넷이나 학술지를 통해 누리호 개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가을 흥미로운 소식을 접했어요. 한국이 드디어 누리호 1차 발사를 시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연락을 취했어요. 김 박사님, 안녕하세요. 알렉세이입니다. 알렉세이 박사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김민수 박사의 목소리가 반가웠어요. 몇 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거든요. 누리호 1차 발사 소식을 들었어요. 혹시 참관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희도 박사님이 와주시면 정말 기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다시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누리호 1차 발사 당일이었어요. 나로 우주센터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몇 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설도 더 확장되었고 연구원들의 수도 훨씬 많아졌어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많이 변했네요. 제가 감탄하자 김 박사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시험 발사체 성공 이후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자신 있게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사 당일 아침, 나로 우주센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시험이었거든요. 물론 실제 위성은 아니고 위성 모사체였지만 그래도 성공하면 한국이 세계 7번째 우주 발사 능력 보유국이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누리호는 정말 거대했습니다. 높이 47m, 무게 200톤의 3단 로켓이었어요. 발사대에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저게 정말 우리가 만든 거예요? 젊은 연구원 한 명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저도 동감이었습니다. 몇 년 전 시험 발사체와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발사 준비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웠어요. 연구원들이 체크리스트에 따라 하나씩 확인해가는 모습이 정말 전문적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소유주 발사 준비 과정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관제실안은 조용하면서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각 팀의 책임자들이 자신의 구역을 점검하며 최종 상태를 보고하는 모습이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들 같았어요. 모든 악기가 조화롭게 맞춰져야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듯이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해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였죠. 발사 1시간 전이 되자 분위기가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다가서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최종 카운트다운 단계에 들어섰어요. 관제실의 모든 사람들이 모니터를 응시하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치 제 인생이 걸린 일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점화 시퀀스 시작. 관제관의 목소리와 함께 누리호가 거대한 화염을 뿜으며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시험 발사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추진력이었어요. 1단의 75톤급 엔진 4개가 동시에 작동하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발사 성공, 정상 궤도로 상승 중. 관제실에서 첫 번째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저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발사 초기 단계를 무사히 통과한 거였어요. 누리호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1단이 연료를 다 소모하고 분리되는 순간도 완벽했어요. 일단 분리가 성공하고 이어서 페어링 분리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단 엔진도 예정대로 점화되어 작동했어요. 지금까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성공할 수도 있겠는데? 2단이 임무를 마치고 분리되는 순간도 성공적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3단만 남았습니다. 3단이 정상 작동하면 위성 모사체가 목표 궤도에 진입하게 되는 거였어요. 3단 엔진 점화 성공. 관제실에 또 한 번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3단이 예정된 시간 동안 작동해야 성공이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3단 엔진 조기 종료 확인. 관제실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환호성이 멈추고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어요. 몇 초나 일찍 꺼졌나요? 46.5초 일찍 종료되었습니다. 46.5초, 그 짧은 시간이 성공과 실패를 가른 것이었습니다. 위성 모사체 궤도 진입 실패 확인,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누리호는 거의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실패한 것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결국 내 예상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한국의 우주 발사체 개발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저는 쓴웃음을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도 모르게 허탈감과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저도 한국의 성공을 바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관제실의 연구원들도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실망스럽긴 했지만 완전한 좌절은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과정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이죠. 김민수 박사가 제게 다가왔어요. 아쉽네요. 정말 조금만 더 성공할 뻔했는데 그래도 대부분이 성공적이었잖아요. 일단 2단 페어링 분리까지 모두 완벽했어요. 제가 위로하자 김 박사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더 아쉬운 것 같아요. 다음 날 한국 언론에서는 이를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성공 아니면 실패인데 절반의 성공이라니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표현이 완전히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절반은 성공했거든요. 1단과 2단은 완벽하게 작동했고 각 단의 분리도 성공적이었어요. 3단에서만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완전한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 기회를 위한 소중한 경험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차 발사 이후 며칠 동안 저는 한국에 더 머물면서 후속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다른 나라였다면 실패 후에 사기가 떨어지거나 프로젝트가 축소될 수도 있을 텐데 한국의 분위기는 달랐어요. 발사 다음 날부터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실패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겠다는 의지였어요. 원인 규명이 가장 중요해요.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다음에 성공할 수 있거든요. 이정호 박사가 제게 설명해 줬어요. 그의 표정에는 실망보다는 오히려 더 강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조사위원회의 작업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발사 과정의 모든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메트리 데이터, 각종 센서 정보, 비디오 영상까지 놓친 것이 없는지 샅샅이 살펴봤어요. 여기 보세요. 3단 엔진이 꺼지기 직전에 산화제 탱크 압력이 급격히 떨어져요. 한 연구원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럼 산화제 공급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다른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며칠간의 분석 끝에 원인이 명확해졌습니다. 산화제 탱크의 구조 손상으로 유입량이 부족해져 엔진이 조기에 꺼진 것이었어요. 헬륨가스로 산화제 탱크를 가압하는 과정에서 탱크 벽면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했던 거였습니다. 원인을 찾았으니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죠. 김민수 박사가 말했어요. 저는 그들의 태도에 놀랐습니다. 많은 나라라면 이 정도 실패로 프로젝트를 접거나 축소했을 텐데 한국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탱크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건가요? 제가 물어보니 젊은 연구원이 대답했어요. 헬륨가스 주입 방식을 바꾸고 탱크 내부 구조도 보강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더 많은 지상 시험을 해볼 거예요.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단순히 같은 방식으로 다시 시도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한국 연구진들의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밤낮 없이 지상 연소 시험과 구조 해석을 반복했어요. 컴퓨터 시뮬레이션도 수없이 돌렸고 실제 부품들을 만들어서 시험도 했습니다. 요즘 집에 언제 들어가세요? 제가 한 연구원에게 물어보니 피곤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글쎄요, 이번 주는 거의 못 들어갔네요. 아내가 화나긴 했는데 그래도 이해해 주더라고요. 연구원들은 밤샘 근무로 지쳐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실패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치밀하게 준비하는 모습이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제가 솔직하게 물어보니 이정호 박사가 대답했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투자했고 또 성공이 코앞에 와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1차 발사로 대부분의 기술이 검증됐어요. 이제 마지막 문제만 해결하면 돼요. 저는 이를 지켜보며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냉소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연구진의 이런 집요함을 보니 제 태도가 점차 바뀌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젊은 연구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자세였어요. 실패에서 오히려 더 많은 걸 배웠어요. 한 연구원이 제게 말했어요. 어떤 걸 배웠나요? 실제 우주 환경이 얼마나 가혹한지, 그리고 아주 작은 문제도 전체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됐어요. 시뮬레이션으로는 알 수 없었던 것들이죠. 정말 대단한 마인드였습니다. 실패를 단순한 좌절로 보지 않고 성공을 위한 소중한 데이터로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저는 러시아로 돌아가기 전날 밤 김민수 박사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언제 다시 도전할 예정인가요? 내년 중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충분한 검증을 거친 다음에요. 확신이 있으세요? 김 박사가 잠깐 생각하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있어요. 이번 실패로 오히려 더 확신이 생겼어요. 문제가 뭔지 정확히 알았고 해결 방법도 찾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냉소로 시작했던 제 태도가 언제부터인가 존중으로 바뀌고 있었다는 걸요. 한국 연구진들의 집요함과 포기하지 않는 의지 앞에서 저는 더 이상 회의적일 수 없었어요. 이들은 정말 해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의지와 끈기가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러시아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보여준 놀라운 집념과 의지를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고 싶다고 말이죠. 러시아로 돌아간 후 몇 개월 동안 저는 일상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한국의 소식이 궁금했어요. 누리호 2차 발사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1차 발사에서 발견된 문제를 정말 해결했는지 말이죠.
2022년 봄이 되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알렉세이 박사님, 6월에 누리호 2차 발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혹시 다시 참관해 주실 수 있나요? 김민수 박사의 목소리에는 1차 발사 때와는 다른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물론이죠. 이번에는 정말 성공할 것 같나요? 네, 자신 있습니다. 1차 발사에서 발견된 모든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저는 다시 한번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2022년 6월 두 번째 누리호 발사를 목격하기 위해서였어요. 나로 우주센터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연구원들의 표정이었습니다. 1차 발사 때의 긴장감과는 달리 이번에는 차분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이번에는 뭔가 달라 보이네요. 제가 말하자 이정호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1차 발사 이후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기술에 대한 확신이 생겼거든요. 이번 발사에는 실제 성능 검증 위성이 탑재되었습니다. 1차 발사 때 위성 모사체가 아니라 진짜 기능을 하는 위성이었어요. 성능 검증 위성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나요? 김민수 박사가 설명해 줬어요. 위성체 핵심 기술들을 실제 우주 환경에서 검증하는 거예요. 자세 제어 기술, 통신 기술, 탑재체 운용 기술 같은 것들이죠. 정말 의미 있는 발사였습니다. 단순히 궤도에 올리는 것을 넘어서 실용적인 목적이 있는 거였어요. 발사 당일 관제실의 분위기는 1차 때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물론 긴장감은 있었지만 공포나 불안보다는 기대감이 더 커 보였어요. 발사 준비 과정도 훨씬 체계적이었습니다. 1차 발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절차가 더욱 정밀해졌어요. 특히 3단 엔진과 관련된 점검은 몇 번이고 반복되었습니다. 3단 산화제 탱크 압력 정상, 헬륨 가스 공급 시스템 정상, 3단 엔진 상태 최종 확인 완료. 1차 발사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을 하나씩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이었어요. 드디어 발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더욱 긴장하고 있었어요. 1차 발사의 아쉬움을 직접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거든요. 관제실에서 최종 점검이 완료되었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이었어요. 발사 순간 누리호는 1차 때와 똑같이 거대한 화염을 뿜으며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더욱 안정적이고 힘차 보였습니다. 과정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진행되었어요. 1차 발사 때까지는 완벽했던 그 과정들이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2단 분리 성공,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3단 엔진의 차례였어요. 3단 엔진 점화 성공, 관제실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1차 발사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30초, 60초, 90초, 3단 엔진이 계속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3단 연소 시간 목표치 달성, 3단 연소 정상 종료. 그 순간 관제실에 폭발적인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위성이 정확한 궤도에 진입해야 진짜 성공이니까요. 위성 분리 성공, 위성 궤도 진입 확인, 목표 궤도 정확히 달성, 완전한 성공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진행되었고 성능 검증 위성은 목표 궤도에 안착했어요. 그 순간 저는 자신도 모르게 환호하는 군중 속에서 함께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로서 객관적인 분석을 내려야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건 분명한 성공이다라는 감탄이 터져 나왔어요. 성공입니다. 한국이 세계 7번째 우주 발사 능력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김민수 박사가 흥분해서 외쳤어요. 주변의 연구원들은 서로 껴안으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간의 고생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어요. 저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한국이 진정한 우주 발사 능력을 보유한 나라가 된 것이었어요. 미국, 러시아, 유럽, 일본, 중국, 인도에 이어 7번째였습니다. 두 차 발사의 성공 이후 저는 한국의 우주 개발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회의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2023년 봄, 또다시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알렉세이 박사님, 이번에는 3차 발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좀 특별한 임무인데 참관해 보시겠어요? 특별한 임무라고요? 네, 이번에는 여러 개의 위성을 한꺼번에 올릴 예정이에요. 누리호의 다중 위성 분리 능력을 시험하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계획이었습니다. 단일 위성 발사에서 다중 위성 발사로 발전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큰 도약이었어요. 2023년 5월, 저는 세 번째로 나로 우주센터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익숙한 곳이 되어 있었어요.
이번 발사가 성공하면 누리호의 상업적 활용 가능성도 열리는 거죠? 제가 물어보니 이정호 박사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맞아요. 다중 위성 분리가 가능하면 상업 발사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어요. 특히 소형 위성 시장은 정말 크거든요. 이번 발사에는 도요셋과 여러 개의 큐브 위성들이 탑재되었습니다. 각각 다른 궤도에 정확히 투입되어야 하는 복잡한 임무였어요. 발사 당일 저는 이미 한국 연구진들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두 차 발사에 완벽한 성공을 봤기 때문이었어요. 발사 과정은 이제 거의 루틴처럼 진행되었습니다. 1단, 2단, 3단 모두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위성 분리 과정이 복잡했습니다. 차례대로 위성들이 분리되어 각자의 궤도로 향했습니다. 정말 정밀한 기술이었어요. 모든 위성 교신 확인, 각 위성 정상 궤도 진입 확인,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단일 위성 발사를 넘어 다수의 위성을 한꺼번에 운용한다는 것은 발사체 신뢰성이 높아졌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몇 년 전 유럽에서 동료들과 나눴던 대화가 말이에요. 한국은 추격자일 뿐이야. 진정한 선도자가 될 수는 없어. 그때 저도 동조했었는데 지금 보니 그 말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절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었어요.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3차 발사의 성공은 그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발사 후 김민수 박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제 한국도 완전한 우주 발사 능력을 보이는데요. 감사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큰 계획들이 있거든요. 더 큰 계획이요. 달 탐사, 화성 탐사. 한국도 이제 우주 탐사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대단한 변화였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독자 발사체 개발도 무모해 보였는데 이제는 달 탐사까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3차 발사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온 저는 한적한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을 정리해볼 시간이 필요했어요. 화면의 커서가 깜빡이는 것을 보며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러시아의 우주 전문가가 본 한국의 기적 제목을 그렇게 정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 나는 한국의 우주 발사체 개발 소식을 들었을 때 냉소적이었다. 러시아와 유럽의 강국 의식 속에서 한국 같은 나라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단정했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때 제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지켜본 한국의 행보는 완전히 달랐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를 정확히 규명하며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개선해 나갔다. 정말 그랬어요. 나로호의 실패에서 시작해서 누리호 1차 발사의 아쉬움까지 한국은 모든 실패를 성공의 발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나는 한국 연구진들의 경험 부족을 지적했다. 시설도 보잘것없고 기술도 미숙해 보였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다. 바로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다. 그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저는 직접 목격했어요. 밤낮 없이 일하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연구진들의 모습을 말이죠. 나는 깨달았다. 발사체의 진짜 힘은 엔진의 추력이 아니라 실패를 견디는 의지라는 사실을. 정말 그랬습니다. 75톤급 엔진도 중요하고 정밀한 유도 시스템도 중요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글을 쓰면서 저는 제 자신의 변화도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냉소적인 관찰자였는데 어느새 한국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한국 연구진들에게서 나는 과거 소련 시절 우리 선배들의 모습을 봤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해서 불가능을 가능함으로 만들어낸 그 정신을 말이다. 정말 그랬어요. 기술도 경험도 부족했지만 꿈과 의지만큼은 누구보다 강했던 그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중요한 것을 배웠다. 우주 개발의 성공 비결은 최첨단 기술이나 막대한 자금이 아니라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라는 것을, 한국은 그것을 증명해냈다. 노트북을 닫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하늘 어딘가에 누리호가 올린 위성들이 지구를 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우주 개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카페에서의 성찰을 마치고 러시아로 돌아간 저는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우주 개발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이어졌어요. 이제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관심이었습니다.
2025년 초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에서 누리호의 민간기업 참여 확대와 관련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참석 요청이 왔어요. 알렉세이 박사님의 시각에서 본 한국 우주 개발의 변화에 대해 발표해 주시면 어떨까요? 김민수 박사의 제안이었습니다. 이제는 박사에서 연구원장으로 승진해 있더라고요.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하지만 제가 발표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박사님은 한국의 우주 개발 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본 몇 안 되는 외국 전문가예요. 그 변화 과정을 증언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4번째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로서 말이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공항 곳곳에 설치된 우주 개발 홍보 포스터들이었어요.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 장면들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로 가는 길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네요.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우주 개발은 일반인들에게는 먼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국가적 자긍심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로우주센터에 도착해서 가장 놀란 것은 규모의 변화였어요. 시설이 대폭 확장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연구원이 이렇게 늘어났나요? 제가 물어보니 김민수 연구원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연구원만 늘어난 게 아니에요. 민간 기업 직원들도 많이 와 있거든요. 이번 4차 발사부터는 민간 참여 비중이 크게 늘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곳곳에서 다양한 회사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직원들과 함께 작업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나요? 정말 다양해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현대로템에서는 발사체 구조 부품을 만들고 한화시스템에서는 유도 제어 시스템을 담당해요. 그리고 수십 개의 중소기업들이 각종 부품을 납품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모든 것을 연구원에서 직접 개발하고 제작했는데 이제는 완전한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민간 참여가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정호 박사가 설명해줬어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직접 해야 했어요. 경험도 없고 참고할 만한 기업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누리호의 성공으로 기술이 검증되면서 민간 기업들의 관심과 투자가 늘어났죠. 정말 자연스러운 발전이었습니다. 한 중소기업 직원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주 부품을 만든다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품질 기준도 까다롭고 시험 과정도 복잡하고 하지만 지금은 우리 회사의 핵심 사업이 됐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누리호뿐만 아니라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도 참여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수출도 고려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기술이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거든요. 정말 대단한 변화였습니다. 한국의 우주 산업이 단순한 정부 과제에서 실제 경제 활동으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4차 발사 준비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이번에는 발사 준비 자체가 하나의 큰 산업 활동처럼 보였어요. 수십 개의 기업이 각자의 역할을 맡아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발사 리허설 시작, 관제실에서 명령이 떨어지자 각 기업의 담당자들이 자신의 시스템을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연구원들과 민간 기업 직원들이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네요. 제가 감탄하자 김민수 연구원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누리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만의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체의 우주 발사체가 된 거죠. 발사 리허설을 지켜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사가 아니라 국가 체계의 전환점이라는 것을요.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의 우주 개발은 연구원 중심의 기술 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한 산업 생태계로 발전해 있었어요. 연구 개발, 제조, 시험, 발사, 운용까지 모든 과정에 민간 기업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물어보니 이정호 박사가 깊게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결국 성공이 성공을 낳은 거죠. 누리호가 성공하면서 우주 산업에 대한 신뢰가 생겼고 그러면서 민간 투자도 늘어났어요. 그리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민간 참여를 유도했고요. 정말 선순환 구조였습니다. 기술적 성공이 경제적 성공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더 큰 기술적 도약의 기반이 되는 구조였어요. 저는 발사 준비 현장을 돌아보며 한국 우주 산업의 미래를 상상해 봤습니다. 이런 속도로 발전한다면 몇 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앞으로 10년 후 한국의 우주 산업은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니 젊은 연구원 한 명이 대답했어요. 아마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민간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발사체를 개발하고 우주 관광이나 우주 자원 개발까지도 가능해질지 모르죠. 정말 흥미진진한 미래였습니다. 한국이 우주 산업에서도 선도국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세미나 당일, 저는 외국 전문가가 본 한국 우주 개발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청중석에는 한국의 우주 관련 인사들 뿐만 아니라 외국 전문가들도 많이 와 있었어요. 발표를 시작하며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몇 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우주 발사체 개발이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청중들이 웃었어요. 제 솔직한 고백이 의외였나 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회의적으로 볼 수 없는 우주 강국이 되었습니다. 발표를 진행하면서 저는 한국의 변화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KSR 시리즈부터 나로호 그리고 누리호까지의 여정을 말이죠. 한국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정신이었어요. 청중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실패에서 배우는 능력이었습니다. 나로호의 실패나 누리호 1차 발사의 아쉬움을 그냥 넘기지 않고 철저히 분석해서 다음 성공의 발판으로 만들었어요. 한국의 우주 개발 과정에서 실패는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학습의 기회였어요. 셋째는 체계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것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단계별로 차근차근 기술을 쌓아갔어요. 이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수준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한 후에 다음 단계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 전략으로서의 일관성이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우주 개발 정책은 계속 유지되었어요.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청중이 흥미로운 질문을 했어요. 한국의 우주 개발 성공이 다른 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가장 큰 시사점은 불가능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우주 개발에서 후발주자였지만 의지와 노력으로 선도국 반열에 올랐어요. 이것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김민수 연구원장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한국의 우주 개발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제 더 이상 회의적일 수 없어요. 한국은 발사체, 위성, 발사장을 모두 확보한 완전한 자립국가가 되었거든요.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궤도로 위성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었어요. 국가 안보와 경제 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 역량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독립성이에요.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우주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죠. 김 연구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제 우리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우주로 갈 수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우주 주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분석가로서 객관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후발주자가 아니었어요. 앞으로 한국의 우주 개발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달 탐사, 화성 탐사는 물론이고 우주 자원 개발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 기대되는 미래였습니다. 한국이 우주 개발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녁에 혼자 서울 시내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우주 개발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한 나라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함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이죠.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머지않아 한국의 우주선이 달과 화성까지 가게 될 날도 올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몇 년 전 냉소적이었던 제 자신을 돌이켜보며 저는 웃었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한국에서 배웠거든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고흥의 바닷가를 홀로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지난 몇 년간의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무모한 도전이라고 단정했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우주 발사체를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확인하러 온 거였죠. 그때 저는 러시아와 유럽의 우월감에 취해서 작은 나라의 큰 꿈을 비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실패를 분석하고 극복하며 스스로 길을 만들어냈어요. 나로호의 2번의 실패에서 포기하지 않고 누리호 1차 발사의 아쉬움도 성공의 발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속된 성공으로 세계 7번째 우주 발사 능력 보유국이 되었어요. 바다 위로 떠오르는 달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머지않아 한국의 우주선이 저 달까지 갈 날이 올 것이라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김민수 연구원장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저희야말로 박사님 덕분에 많은 격려를 받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세요. 물론이죠. 한국의 우주 개발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정말 기대돼요.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노트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크기가 아니라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다. 이들이 우주에서 이룰 다음 기적이 벌써 기대된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한국 땅을 내려다봤습니다. 저 작은 땅에서 이토록 큰 꿈이 현실이 되었다는 게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러시아로 돌아간 후 저는 유럽 동료들과의 모임에서 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년 전 한국을 비웃던 그들에게 말이죠. 한국이 정말 성공했나? 피에르 박사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완전한 성공이에요. 이제 한국은 우리와 동등한 우주 강국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지?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을 때도 그들은 끝까지 도전했어요. 그날 모임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국은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지금도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한국이 쏘아 올린 위성들을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저는 가장 소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꿈도 포기하지 않으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힘은 최첨단 기술이나 막대한 자본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이 우주에서 써내려갈 다음 이야기가 벌써 기다려집니다. 오늘 사연으로 우리 누리호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와 우리 연구원분들의 고뇌를 알게 되었습니다. 일부분이겠지만 그들의 노력으로 한국이 진정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을 함께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